글을 써서 당신의 내면과 이야기를 나누면 짙은 외로움이 고요한 평온함으로 바뀌는 걸 경험한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한자 한자 글로 옮기다 보면 어느새 괴로움이 옅어지면서 안개 속에 가려진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한다. 누구든 작은 노트와 펜만 있으면 지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을 내 자신에게 해줄 수도 있다. 뿔뿔이 흩어져 혼란스럽던 생각들을 조금씩 글로 옮기면 생각지 못한 삶의 해답이 자기 이해가 통찰이 종이 위에 펼쳐진다. 그 경험을 당신도 해봤으면 좋겠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차작입니다. 나무님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주 좋은 책 들려드릴 거예요. 글쓰기로 마음을 표현하고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따뜻하게 보살피는 방법이라는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나를 보살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보살필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좋은 거 입에 규칙적으로 잘 넣어주고 운동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떻게 보살피느냐는 거죠. 상처받고 부침을 겪고 외롭고 지쳤을 때 그럴 때는 글을 써보자 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요. 저도 정말 잘 알아요. 글 쓰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한테는 타고나야 하는 재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 중에 글쓰기가 있었다고 생각해 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쓰기 주제에 대한 책을 저는 썩 좋아하던 편은 아니었습니다. 잘 안 되는 걸 자꾸 하자고 보채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박미라 작가님이 머릿말에 쓴 이 하나의 문장으로 그 고민을 그냥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잘 쓰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낼 게 아니니까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머리로 생각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쓰자는 겁니다. 우리 말할 때에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를 통과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냥 입술이 떠들 때가 있잖아요. 자칫 그러다가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말이라는 건 상대가 앞에 있으니까. 글쓰기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단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서 실수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발설의 욕망이라는 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게 되고 인간의 고통과 상처가 글로 기록될 때 아주 희한하게도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상처 곁에서 오래 서성였던 나무님들이라면 내가 나를 가장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이 방법을 따라해 보자고요. 본문 들려드릴게요. 좋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이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 박미라의 치유하는 글쓰기 안내서. 출판사 그래도 봄. 지은이 박미라.
치유하는 글쓰기 안내자로, 마음 컬럼니스트로, 그리고 심리 상담자로 살아가고 있다. 존재의 본질을 찾고 싶어하는 성격 때문에 가족학과 여성학, 나아가 심리학과 자아 초월 심리학까지 공부했다. 글쓰기는 이 모든 과정에서 훌륭한 도구가 돼주었다.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했으며 이후 잡지 편집장, 출판사 편집장, 인터넷 콘텐츠 팀장을 거쳐 지금은 글쓰기를 심리치료에 적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글쓰기로 마음을 표현하고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기 용서와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법이다. 프롤로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실감한다. 마음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한다. 사실 자신을 잘 알지 않고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워졌다. 너무나 많은 길, 너무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며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종용한다. 자신의 내면에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으며 고려해야 할 상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선택이 불가능해져 삶이 미궁으로 빠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자기 이해, 자기 공부가 절실한 시대를 사는 것이다. 이럴 때 치유 글쓰기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책 상처 입은 당신에게 글쓰기를 권합니다를 썼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치유하는 글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글을 읽으면서는 직접 글을 써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먼저 이 책은 치유하는 글쓰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치유 글쓰기는 글을 잘 쓰기 위한 작가들의 방법론과는 사뭇 다르다. 글을 쓸 때 각고의 노력 같은 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책상 앞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친한 사람에게 수다 떨듯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받아 적으면 된다. 반면에 치유 글쓰기는 글을 잘 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작가는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신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치유를 위한 글쓰기도 그렇다. 자신을 정직하게 뿌리까지 낱낱이 이해하고 깊게 껴안는 작업이 바로 치유 글쓰기의 과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쓴 진지하고 감동적인 사례글을 많이 소개했다. 글쓰기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게 무엇이며 성찰적 글이 어떠한 것인지, 기쁜 슬픔이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가 되는지 그들의 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고통과 상처가 글로 진지하게 기록될 때 희한하게도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기 긍정과 희망이 그것이다. 글쓰기는 꽤 오래전부터 인간들에게 치유의 힘을 선사했다. 격변의 역사를 살아낸 개인이 소외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긴 일기, 수행자들의 종교적 체험기, 언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가들의 몸부림까지.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위로와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치료 현장에 글쓰기를 도입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정신과 의사나 치료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글쓰기를 권해 효과를 보았다는 기록이 약 100년 전부터 등장하지만 글쓰기 치료의 성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50년 이후다.
글쓰기 치료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분노, 성폭력 같은 심리적 상처의 치료는 물론 감정을 통제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심장병 같은 육체의 질병과 면역체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글쓰기 치료와 관련된 책들이 속속 번역되거나 출판되었다.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치유 글쓰기 안내자들이 그새 아주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모여서 마음 공부와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를 오래 지속해온 모임이 많이 존재한다. 그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의 삶을 지속하는 멋진 그들에게 이 책이 진심을 다해 부르는 응원가가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글은 없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글은 없다. 실제로 글은 모두 제 몫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글은 인간 내면의 가장 높은 차원을 건드리지만 우리 안에 숨은 어두운 측면이 활성화되도록 부추기는 글도 있다. 어떤 글은 대중매체를 떠들썩하게 하거나 불후의 고전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고 오랜 시기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또 어떤 글은 글쓴이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쓰였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보다 자신이 쓴 낙서가 더 절실하게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 줄 것이다. 글은 가장 먼저 그 글을 쓴 사람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한다. 어떤 글이든 그렇다. 미완성의 토막글, 수첩 한 귀퉁이에 쓰인 단말마의 한 구절, 아이들 연습장의 욕설, 오늘 할 일의 목록, 하다못해 누군가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까지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글이 읽힌다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공감, 이해 또는 반대로 불편함과 분노를 일으켜서라도 말이다. 이처럼 그 어떤 글이라도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치유적 글쓰기다.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문학적 수준의 높고 낮음이나 지적인 정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에는 등급도 없다. 그러니 치유를 위한 글은 잘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저 쓰면 된다.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단어의 나열이라도 상관없다. 유난히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왜 내가 거기에 걸려 있을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듯 자신이 쓴 글도 수치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로부터 온다고 했던가. 그러나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글이 없다는 나의 주장에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그 글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존재 이유를 갖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글쓰기의 치유적 힘을 고민하면서부터 나는 인류와 삼류는 바로 필자와 독자가 글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성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게 됐다. 글을 쓰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변화했는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삼류의 냉소적인 나, 징징거리는 문체에 치를 떠는 나, 지적인 정보에 압도당하는 나, 평가나 판단에 급급해 글에 몰입하지 못하는 내가 보이는가? 신파에 눈물 짓는 나,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남몰래 짜릿함을 느끼는 내가 보이는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보이는가? 그게 무엇이든 나에 대해 봤다면 된 게 아닐까? 치유는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하기 위해 쓴 글은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평범한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쓴 글을 읽을 때 강렬한 생명력마저 느껴진다. 게다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커피나 촛농, 가끔은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 쓰인 글이라면 그 자체로 작품이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묻는다. 이 세상에 절실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으며 의미 없는 글이 어디 있을까? 누구나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누구나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술을 달싹이고 망설인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말할까 말까, 말하고 싶다. 아니, 그랬다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면? 판도라의 상자처럼 입 밖으로 빠져나온 불행의 언어들이 나를 단죄한다면? 급기야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상담자와 치유 프로그램 혹은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 상대방이 지루해할까봐 꺼내기 힘든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망설인다. 나의 말이, 그런 말을 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야 했고, 인간의 고통도 발설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말과 글, 그리고 몸짓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다. 내면의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결국은 부패해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압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사실 판도라의 상자는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의 불을 훔쳐서 인간 세상에 가져다 준 죗값으로 전해진 것이다. 신화학자들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 들어있던 부정적인 개념들이 불로 상징되는 인간 문명의 이면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부정적인 측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인간 문명의 발전이 필연적이었듯이 부정적인 측면의 확장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말이다. 우리 인간의 과제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잘 다루어서 해로움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인간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식물이 생장하는데 빛과 그림자, 낮과 밤이 모두 필요하듯 인간의 성장에도 긍정성과 부정성,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 모두 도움이 된다. 그 어떤 내용이라도 말하고 싶다면 말해야 한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좋다.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면 혼잣말이라도 상관없다.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할 때 치유는 시작된다. 발설의 욕망이 자기 치유의 열쇠다. 발설의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보다 분리되고 분열된 것을 통합한다는 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 말해도 되는 것만 말하도록 허용하는 세상에서 금기시된 것을 토해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극단적인 선악이나 흑백의 이분법 논리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에게는 분열된 것을 통합하려는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을 발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와 남녀관계가 가진
그림자의 측면을 고발하는 것이다. 속으로는 피해자와 약자를 손가락질하면서 겉으로는 인권과 정의 운운하는 세상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은 인간의 다양한 본능을 이성애로만 획일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회의 비리를 밝히는 양심 고백은 점잖고 고결한 척 가면을 쓴 이 사회에 대한 폭로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에 대해 발설의 욕망을 느낀다. 여기 이렇게 아무 걱정 없는 척 밝고 순진한 표정으로 앉아 있지만 사실 나는 전혀 다른 내면도 가지고 있답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질투를 느껴요. 비겁할 때도 많고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사리를 느꼈던 적도 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이라곤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내 과거는 가난과 비루함으로 점철되어 있답니다. 아버지는 무일푼에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는 가난의 치를 떨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언제나 배가 고팠고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서러웠어요. 나는 강하고 센 척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심장이 쪼그라들어 있는 느낌이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겁이 나나 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고 호탕하게 웃지만 속으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지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비겁한 모습으로 참지만 나에게도 분노는 있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한다. 빛만으로는 내가 만들어질 수 없었음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발설함으로써 비로소 전혀 다른 두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다. 발설의 욕망을 느낀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다. 그러니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치밀어 오를 때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본능에 맡겨야 한다. 다시 판도라의 상자로 돌아가 보자. 상자 속에는 불행과 재앙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판도라가 상자의 문을 닫았을 때 그곳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 가장 밑바닥에 깔린 희망이라는 단어였다. 만약 판도라가 겁에 질려 상자를 닫아버리지 않았다면 그 상자의 마지막 메시지인 희망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상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추한 것들을 끈기 있게 지켜보면서 빛과 그림자를 통합해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써라. 머리로 쓰지 말고 손으로 쓰세요. 여러분의 손이 가는 대로 맡기세요.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맨 처음 참여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손으로 글을 쓰는 수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펜이든 컴퓨터, 키보드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뭘 쓸까 머리로 계획하거나 궁리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받아 적는다는 데에 있다. 굳이 노하우라고 할 게 없는 글쓰기다. 글쓰기를 안내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참 난감하다. 솔직히 나에겐 뭐뭐 해야만 하는 특별한 글쓰기 노하우가 없다. 치유적 글쓰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 경우엔 글을 잘 쓰려면 뭐뭐 해야 한다는 세상의 글쓰기 방법이나 원칙을 버리고서야 글 쓰는 작업이 행복해졌다.
사회에 나와서 글을 처음 배운 곳은 신문사였다. 알다시피 기사는 지극히 경제적인 글이다. 방송 드라마나 광고와 마찬가지로 기사도 첫 줄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끝이다. 독자의 시선은 이미 다른 기사, 다른 면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사는 뭐뭐 해야 하는 게 많다. 일단 좋은 기사는 첫 문장이 흥미로우면서 그 속에 핵심적인 주제까지 담고 있어야 한다. 독자가 알아듣기 쉬워야 하며 전달하는 바가 정확히 표현돼야 하고 중립적, 객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문장이나 단어에 군더더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문법적인 오류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원고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나 어미에서 몇 자라도 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은 예사다. 보통 2, 3매에서 길게는 20에서 30매를 쓰지만 때로는 200자 원고지 한 매에 완결된 한 편의 기사를 써야 한다. 그때는 글쓰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제약이 많은 기사체 글쓰기와 나와는 맞지 않았다. 내가 가진 속도대로 원하는 주제에 대해 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직업을 바꾸고 글쓰기 방식도 바꾸었더니 그제야 다시 글쓰기에 애착이 생겼다.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서두만 잡고 바로 써내려가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미리 생각해둔 첫 문장을 적어넣은 뒤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받아 적었다. 처음엔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글을 미리 구상하고 기획할 시간도 없었다. 그때 막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난히 잠이 없던 아이가 잠시 잠든 틈을 타서 벼락글을 쓰곤 했다. 의도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에도 의외로 아이디어가 이전보다 많이 떠올랐다. 감정의 흐름을 끊지 않고 쓰니 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글이 가능해졌다. 그 전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전체 얼개를 완벽하게 짠 뒤에 그에 맞춰 글을 써내려갔다. 글을 쓰다 보면 애초에 기획한 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잘라내느라 애를 먹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한 편의 글은 마치 만화에서 본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리저리 꿰맞춘 이상한 꼴이 되어 있었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의아해 할지 모르겠다. 아니, 신의 손인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알아서 쓰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 참 신기한 일이다. 물론 다 쓰고 나서 고쳐 쓰기는 한다. 급하게 쏟아내느라 중언부언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듬는다. 그러나 고쳐 쓰기는 외부에 발표할 글일 경우에 하라는 것이고 사실 나는 다듬지 않은 글을 더 좋아한다. 다듬지 않은 글에서 자신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써라. 무의식을 언어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된다. 앞서 소개한 구조화한 글쓰기도 그 좋은 예가 된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도록 조건화함으로써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을,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를 쓴 존 브래드쇼는 내면의 갓난아이로 돌아갈 때에는 그때까지 주로 글을 쓰던 손이 아닌 반대편 손으로 글쓰기를 권한다. 잘 쓰지 않던 손으로 서툴게 글을 쓰다 보면 짧은 글일지라도 어리고 미숙한 내면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아티스트 웨이의 저자 줄리아 카메론은 모닝 페이지라는 아침에 쓰는 일기를 권한다.
잠자리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노트를 펼쳐들고 세 쪽의 종이를 채울 때까지 생각나는 말은 무엇이든 쉬지 않고 써 내려가는 것이다. 무엇을 써야 할지 생각나지 않을 땐 아무것도 쓸 게 없다고 반복해서 써도 된다. 그러다 보면 차츰 내면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이며 마침내 자기 검열 장치를 해제하고 더욱 심도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처음엔 배설처럼 느껴지는 어둡고 추한 측면과 바보 같은 내면이 활자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번뜩이는 창조성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무의식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가장 쉽고 대중적인 방법은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다.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고민하느라 손을 멈출 때가 있다. 그럴 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고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라. 잠시 생각이 끊겼다. 펜을 잡은 손이 뭘 써야 할지 몰라 멈칫거린다 라고 쓰면서라도 가능하면 계속 손을 움직이는 게 좋다. 손을 계속 움직인다. 10분을 쓰기로 결심했다면 또는 20분이나 1시간을 쓰기로 결심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쓰도록 한다. 펜을 꼭 잡고 신들린 듯 써내려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멈추지 않으면 된다. 그래야 마음이 미개척지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생각하고 보고 느껴야 한다고 여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느끼는 곳에 가닿을 수 있다. 나탈리 골드버그, 인생을 쓰는 법. 손을 움직이면서 분주해지면서 분석적이고 이성적이며 판단력이 좋은 좌뇌가 일하게 되고 그 틈에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우뇌가 발언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것은 손을 끊임없이 움직여서 글을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에 담겼던 감정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자신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글쓰기가 습관화되면 글을 쓰려고 펜을 잡는 순간부터 통찰이 올라온다. 이게 바로 글쓰기 명상이 아닐까. 글을 쓰는 시간은 2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다. 글쓰기 초보자라면 5분 내외의 짧은 글쓰기로 시작하고 글쓰기가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 나가는 게 좋다. 스톱워치로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글쓰기에 집중하면 된다. 30분 이상의 긴 글쓰기는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걸 권한다. 긴 시간 동안 글을 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담을 느껴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글쓰기를 마친 뒤 아쉽다 하는 느낌이 남아 있어야 다음에도 기꺼이 펜을 잡을 수 있다. 물론 치유 글쓰기를 1, 2년 이상 꾸준히 한 사람이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거 한 참여자는 아버지의 유고를 모셔놓은 봉안당에서 아버지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해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몇 시간을 쉼 없이 글을 썼다.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이 내면에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는 그렇게 부정 콤플렉스의 중요한 것들을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럴 땐 어쩌겠는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면의 요구를 그저 받아 적는 수밖에. 휴대폰은 글쓰기에 집중하는 데 가장 큰 방해꾼이다. 메시지 도착 알림 소리나 번쩍이는 화면에 마음을 빼앗겨 글을 중단하면 다시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글쓰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아예 끄거나 무음 상태로 가방에 넣어두도록 안내한다. 자, 이제 백지를 앞에 두고 앉아 숨을 고른 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부터 글을 쓸 거야. 내면이 말하는 걸 그저 받아 적는다는 심정으로 말이지. 그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모두 받아들일 거야. 설사 별로 쓸 게 없더라도 그것조차 인정해 줄 거야. 자, 이제 편하게 시작해보자. 괜찮겠지?